경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단순한 교환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꾸던 작은 마을 시장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쌀과 당신이 가진 옷감을 교환하는 것. 이것이 경제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단순한 행위가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물물 교환은 불편했습니다. 쌀이 필요한데 상대방은 옷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나 금속 조각이었죠. 이제 돈은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을 쉽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돈은 마치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은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데 쓰이고 그 식당 주인은 다시 재료상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이 끊임없는 순환이 경제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물의 양이 갑자기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어제는 1,000원이었던 사과가 오늘은 1,200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과가 비싸진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가격이 오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요입니다.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를 상상해 보세요.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사람들은 표를 구하기 위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원하는 돈이 너무 많아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입니다. 만약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갑자기 1억 원씩 나눠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모두가 비싼 차와 집을 사려 하니 당연히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재화를 쫓는 상황이죠. 빵집의 빵은 10개뿐인데 돈을 잔뜩 든 손님 100명이 줄을 섭니다. 빵집 주인은 당연히 빵 가격을 올리게 되고 가장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빵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매주 오릅니다. 예전에는 10,000원으로 푸짐하게 장을 봤다면 이제는 몇 개 담지도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현상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과거 어떤 나라에서는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다발을 싣고 가야 했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치료하고 경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대가, 즉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죠. 그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경제가 너무 차갑게 식어 있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춥니다. 이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 부담이 적으니 기업은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립니다.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세상이 활기로 가득 찹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새 차를 뽑고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저축보다는 투자와 소비가 미덕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너무 오래 밟으면 엔진이 과열되듯 저금리가 지속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앞서 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꺼리고 빚을 빨리 갚으려 합니다.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 승객들이 다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골디락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금리라는 도구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면 곧 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오르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대출을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운명도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회사는 공격적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고 여러분의 연봉을 올려줄 여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는 곧 고용시장의 한파로 이어집니다. 경제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호황과 불황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거대한 사이클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사이클의 진폭을 줄이기 위해 금리라는 밧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며 영원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뉴스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에 따라 전 세계의 돈이 움직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곧 다가올 내 삶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을 준비할지 아니면 소풍 갈 준비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두 단어는 사실 매일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 힘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